삼국지에서 제일 억울한 오나라 장수 시리즈 하자. 이거 괜찮아. 오나라 톱3 하면 뭐 주유, 여목, 육선 아닌가? 손책도 넣어야 되나? 랭킹 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예 억울한 오나라 시리즈 연속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와 육선을 뽑았습니다. 거의 군주급이 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그냥 탑이죠. 주유와 손책은 동갑내기입니다. 이 당시에 집안과 집안이 동독하다는 건 집안의 레벨이 또 그 같은 급이라는 겁니다. 미남에다가 완전히 상남자, 호남자, 쾌남 스타일이죠. 이게 오나라가 찍힌 요인 중에 하나예요. 완전 팔방미인이에요. 똑똑해, 전략가야, 문무겸비해, 통커, 부인은 천하미인이야. 나관중한테 찍힌 주유는 안 보이는 부분에서 왜곡을 당합니다. 제갈량하고 이제 질투하고 경쟁하는 속 좁은 놈으로 만들죠. 이건 이제 안 나오잖아요. 하늘이시여 세상에 왜 나를 낳고 제갈량을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피토하는 소리하고 피토하고 죽게 만듭니다. 주유가 들어오면 열받는 소리입니다. 제갈량한테 당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반박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한 건 주유의 단독 결정입니다. 제시하는데 정확합니다. 형주의 그 여러 성들을 빼앗기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손권한테 뒤통수 맞았어요. 유비가 힘없을 때 자기들한테 의지하고 있을 때 강제 은퇴시키자. 그리고 유비 세력을 흡수해라. 손권이 반대를 해서 실현이 안 됩니다. 자기 세력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고 촉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촉으로 침공하려 가다가 파구에서 36살의 젊은 나이로 병사하게 됩니다. 나관중은 끝까지 주유를 잡아당깁니다. 주유의 부상이 제갈량 때문에 더 악화되는 걸로 각색을 하죠. 하늘이시여 이렇게 그 유명한 환탄을 집어넣고 피토하고 죽습니다. 하지만 정사를 보면 주유는 그런 유치한 소리 절대 안 했어요. 소설에서는 이렇게 나관중한테 처참하게 당하는데 정사, 역사에서는 손권에게 당합니다. 손권은 주유 전성기에는 주유의 딸 아들과 겹사돈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고 오른팔이니까 주유의 딸을 태자비로 삼고 자기 딸을 주유의 맏아들하고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주유가 죽으니까 손권은 주유 집안을 서서히 악화시키죠. 손권의 사위가 됐던 주유의 큰아들 주수는 요절합니다. 둘째 아들 주윤이 이제 가기를 이어봤는데 좀 이게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탕하다고 아주 추방해서 몰락시켜버립니다. 그러자 제갈근이 주유의 공적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용은 하지 않아도 저런 관직이나 그때는 이제 일종의 봉건 영주니까 영지나 이런 거 유지시켜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칼같이 자릅니다. 내가 주유의 공은 절대 잊지 않고 있다. 근데 저 자식을 어떻게 놔두냐 개파인데. 이게 우리들 지금 현대 기준에서 보면 정말 옳은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정의를 세워야지. 근데 항상 역사에서는 그 시대의 논리를 봐야 돼요. 이때는 민주사회 시대가 아니죠. 그리고 이때 정치 구조라는 건 지금 같은 구조가 아니라 왕과 최상위 귀족들, 한나라 외척들처럼 이렇게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체제를 안정시키려면은 선대의 공을 인정해주고 집안을 보존해줘야 정치 세력들이 단합을 하고 국가가 안정된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손권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의 국왕의 독자적인 권력을 세워야 된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당신 뭔 소리요? 그러는데 이게 원래 갈등이에요. 한나라 때뿐 아니라 당나라, 수나라 때 가도 결국 정치, 조선에서도 세조, 태종이 외척 제거하고 이런 건 똑같은 건데 세조는 외척 제거 안 하고 참 결합을 하지만 결국 제거하느냐, 결합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는 건데 정답은 없고 이걸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너무 과하게 나가면 집단으로 분열시키고 너무 또 봐주면은 걔들이 나를 잡아먹는다. 이걸 잘해야 한다는 건데 손권은 세게 나가고 제갈근은 너무 세게 나가지 말고 좀 이렇게 다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관 중요한 건 손권은 세게 나갔고 주유의 입장에서 보면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주유는 너무 잘나고 오나라 건국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소설에서 까이고 실제 역사에서 채입니다. 억울하죠. 자, 그러면 주유의 억가 라이벌 육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선은 손책 주유의 다음 세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뻘이죠.
육시 집안은 지금의 수조에서 대대로 살았던 명문호족 집안입니다. 당조 부인 육강이 여강 태수였으니까 강남의 1급 레벨 집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서로 혼맥으로 연결되죠. 육손의 부인은 손책의 딸이었습니다. 이 시대라고 집안 좋다고 무조건 출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안 좋다고 손곤이 손책의 딸을 육손하고 결혼시킨 건 아니에요. 집안이 좋았는데 육손이 공을 세웁니다. 아무리 이 시대에 집안 덕에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실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있어야 돼요. 육손은 당연히 둘 다 있었죠. 육손의 이미지는 장군이라고 하는 건 좀 쑥스러운 좀 문관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사실은 젊은 시절부터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웁니다. 이 오나라 장수들이 출세하는 데는 공식이 있습니다. 먼저 오나라는 이 남부의 산월 쪽의 반란이 항상 심각하니까 이 산월 쪽하고 싸워서 능력 증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능력을 증명하면 이제 북쪽으로 올라와서 조조군하고 붙는 거예요. 육선도 젊은 시절에 반군을 토벌하면서 능력 발휘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모험적으로, 집안도 좋은데 모험적으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건이 딱 보고 자기 조카 사이로 삼아버립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더 높은 능력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난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문무겸업, 문무겸비가 이게 필수인데 이때가 난세다 보니 반란군을 토벌하러 가서 주민까지 토벌하는 경우가 허다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록에는 안 나와도 당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주민까지 토벌하고 돌아오니까 돌아오면 또 반란 일으키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따라서 진짜 인재는 두들겨 패는 사람이 아니라 안정시키는 사람이에요. 슈퍼급 인재는 이 사람들이 오나라에 충성하는 시민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어렵죠. 육손은 당연히 슈퍼급입니다. 그는 단양군, 신도군, 회계군, 이게 사실 오나라 영토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여기서도 산월족에 계속 주민이 많으니까 반란을 일으킵니다. 거기 가서 진압하고 위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사람들을 오나라 시민으로 만들어서 군에 입대시킵니다. 그래서 이 3군에서만 수만의 군호를 편성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군호라는 건 병력을 수만을 뽑아냈다는 게 아니라 병역 의무를 감당하는 그런 호를 해서 수만 인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화를 보면 육선은 전략적 안목, 사람 보는 안목, 그리고 둘을 합쳐서 정세를 판단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이게 누가 해코지를 하려고 덤벼도 수준이 다른 애들은 상대를 딱 파악하면 이렇게 약점을 치고 좋아 어디 가서 쟤 이렇게 휘어잡아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서 노는 거죠. 육선이 그래요. 오나라 역사를 보면 관우를 제거하고 형주를 차지하는 게 이게 여기서 아주 삼국지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인데 이때 관우를 제거한 주역이 여몽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대문에 있는 그 동묘, 관우묘도 여시성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뭐 코 터지고 죽는다 뭐 이런 전설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당시에 여몽은 병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관우의 약점과 형주의 문제점, 정세를 딱 분석하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관우는 제거할 수 있다라는 방략을 제시한 사람이 육선이었습니다. 여몽이 병들었다는 거를 또 역으로 이용해서 관우를 속여서 관우를 제거하게 되죠. 이거 말고도 육선 일화는 굉장히 많아요. 오늘 제가 육선 일화를 다 소개할 수가 없는데 소설에서는 육선이 일흥전투의 승량인 거는 이제 꾸미 없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육선의 여러 가지 공적 중에서도 일흥전투가 최고인 거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나관중은 육선은 디스 안 했잖냐. 육선은 얼굴 잘생겼다는 얘기는 없거든. 집안은 좋지만. 그렇지만 사실 육선은 다른 식으로 당해요. 육선의 일화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 일화들을 보면 소설에서 나오는 제갈량스러운 일화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작 제갈량에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는데 저 성은 이렇게 할 거야. 제가 괜찮아. 걔는 버틸 거야. 요건 요렇게 하면 돼. 이런 거 오히려 육선이 더 많아요. 그리고 사실 오나라 열전 중에서는 육선 얘기가 제일 많고 제일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자꾸 무슨 책사 같지만은 사실 장군으로서 리더십도 굉장합니다. 일흥 전투 때 나이도 젊었고 이 오나라가 이제 한 세대가 지났으니까 다 이제 한가닥 하는 노장들이잖아요. 그 삼국지에 나오는 감령, 주연 이런 사람들 다 정말 이제 완전히 어깨에 힘들어가는 대장군급이 돼 있는데 이런 노장들 단호하게 다스려요. 그리고
내정을 할 때는 승상으로 통치도 잘합니다. 젊은 사람이 노장들을 확 다스렸다 그러면 막 세게 나가는 것 같은데, 또 내정할 때는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럽고 상대 세력 잘 포섭하고 자기 절제 잘하고, 가뜩이나 송건이 또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니까 그러기도 했지만, 본인도 뭐랄까 돈 관리, 인맥 관리 참 잘하고 조심하고, 이게 진짜 쉽지 않은데, 사람이 개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강할 때 강하고 부드러울 때 부드러운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진짜. 근데 이걸 한 거 보면 진짜 대단해요. 거기다 사실 명문가 집안인데도 이렇게 자기 관리 잘한다는 건 놀랍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소설에서 제갈량이 한 걸 다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소설에는 싹 빠집니다. 그리고 오나라에서 갑자기 나타난 운 좋은 젊은 무슨 인재 취급만 하죠. 소설에서는 이 사람의 가진 능력, 활약이 한 10%만 보여준 것 같아요. 적어도 오나라의 제갈량 이 정도는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육선이 나관중한테 당한 거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송건한테는 또 어떻게 당하느냐? 주유는 송건이 직접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럴 수가 없는 레벨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육선 때쯤 되면 송건의 권력이 이제 막강해졌으니까 육선은 직접 당합니다. 송건이 이제 만년에 이제 후계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독재자가 되다 보니 송건은 자식도 이제 믿기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자식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이게 몇몇 큰 권력 권문세가들하고 이게 연합팀이다 보니까 정치 권력이 자식들이 다 저런 세력들하고 혼인으로 얽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자식으로 대표되는 집안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척들을 끊임없이 분열시켜야 되니까 태자를 세워놓고도 태자한테 몰아주지 않고 아들들의 이게 막 이렇게 서로 경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외척들을 분열시키려고. 이게 자신한테는 참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나라를 위기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육선이 이거를 걱정해서 송건한테 자꾸 상소를 합니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송건이 기둥불을 뽑아요. 정사에 있는 본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육선은 무고하게 쫓겨나고 말았다. 태자태부 오차는 육선과 여러 차례 편지를 주고받은 일 때문에 옥에 갇혔다가 죽었다. 손건이 궁궐안에 사자를 자주 보내서 육선을 꾸짖자 육선은 화가 나서 탄식하다가 죽었다. 그때 나이가 63세였다. 집에는 남은 재산이 없었다. 이 남은 재산이 없었다는 말이 이게 참 애매한 말이긴 한데, 하여간 여러 가지 육선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선이 죽자 둘째 아들 육항이 가문을 계승합니다. 손건과 이후 왕들은 육항까지 차마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이 집안이 워낙 세니까. 하지만 늘 견제해요. 육항도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인재였고 육손급이었는데, 이게 견제를 받아서 정말 조심해서 죽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그 능력 발휘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힘든 일이 있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해결은 하는데 그만큼 재상급으로 쓰질 않는 거죠. 결국 만년이 되니까 이 나라 틀렸구나, 이러다 망해겠구나, 이런 예감을 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오나라는 진짜로 망했고 육항의 아들들은 여러 명이 살해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아마 그 뒤로 집안은 뭐 많이 몰락한 것 같아요. 자, 이게 육선과 주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억울할까? 제 생각엔 이거 나가면 아마 누가 더 억울할 거가 아니라 손건이 나쁜 놈이 200글이 제일 많이 달릴 것 같은데, 사실 뭐 손건의 견제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정치 체제가 가지는 본질적인 한계고, 다만 손건이 기둥뿌리를 뽑아먹은 거는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비판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손건한테 당한 건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제 결국 나관중, 소설에서 판례력이 나는 건데, 소설을 기준으로 보면 주유는 가진 능력을 평가절하를 당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 채워 넣어서 망신을 당합니다. 육선은 그런 식은 안 당했는데 자기가 세운 공적을 많이 삭제를 당합니다. 왜곡과 생략, 어느 게 더 억울하냐? 누가 더 억울하냐라고 던지면 이것도 쓸데없이 싸움 날 것 같아요. 억울함이라는 것을 판정하는 건 진짜 개인의 공감의 문제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오나라 억울 시리즈 계속 하긴 하는데, 이거를 판정하려고 하려는 게 아니고요. 진짜 승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게 훨씬 억울한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은 이런 부분을 크게 느끼는구나. 나는 저건 참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런 것에 정말 피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공감의 영역을 넓혀가는 게 문학, 영화, 드라마의 목적이고 인문학의 목적 아니겠어요? 사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공감 능력 부족인 것 같아요. 아니,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공감하는 부분이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세지긴 세졌는데 자기들끼리만 공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민주사회란 다원화된 사회고, 다원화된 사회란 동의하라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동의하라는 건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에 어긋납니다. 다만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상대의 주장에 공감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해죠. 그리고 그런 이해를 통해서 타협과 양보를 이끌어내는 게 그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길입니다. 어떡하다 삼국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이런 얘기가 됐는데, 뭐 어차피 삼국지라는 것도 난세 이야기니까 우리 일생의 교훈이라는 게 뭐 꼭 철학적인 거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억가 시리즈, 현대 사회를 살아보면 참 억울한 사람 많습니다. 진짜 많은데 누가 더 억울하냐 갖고 우리 싸우지 말고 누가 더 억울한가를 보고 나의 억울함의 영역, 생각의 방법,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공감해 나가는 시리즈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삼국지의 이 팩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다른가? 바로 이 책 속에 있어이다. 삼국지 아저씨 우리 임영환 박사님께서 드디어 전략 삼국지를 쓰셨습니다. 제목부터가 멋있습니다. 전략 삼국지.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딱 첫 번째 1부의 시작이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입니다. 예, 여기 팩트, 폭행 맞기 싫으신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이 부분도 약간 소설이죠? 예. 요거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삼국지가 소설로 유명한 바람에 네. 그 진짜 정사에게는 많이 빠졌는데 네. 사실은 정사 삼국지 자체가 굉장히 교훈이 많은 책이고 다이나믹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도 명나라 때 나온 게 아니라 삼국시대 끝나자마자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를 여기다 편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국지 자체가 역사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책인데 네. 이게 소설로 넘어가니까 정말 재미난 역사가 다 죽고 수많은 교훈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장면은 사실 삼국지 소설의 전투 장면은 맨날 매복, 화공, 모종강이 그랬더라고. 이 수많은 전투 장면을 봐라.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맞는 말이지. 그냥 다 뻥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 뻥 속에서 감동을 찾아낸 우리 아니겠습니까? 감동은 있는데 진실은 교훈은 없어. 진짜 솔직한 얘기로. 네. 그래서 진짜 전투의 교훈은 따로 있어요. 아. 그런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훌륭한 전투도 많고 네.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사 속에 있는 교훈들을 뽑아왔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마라. 그런데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참 많은 표본이 돼주고 교훈이 돼준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교훈을 모아서 우리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 전략 삼국지 쓰셨으니까요. 이거 많이들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